강력한 생명체로 된 군대, 침략자, 살아있는 재해, 병기, 우주 어딘가에 이런 게 있다는 망상을 토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 살아있는 몸으로 병기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들을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CBRNE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방사선, 핵, 폭발물을 뜻합니다. 화학무기는 신경가스, 독가스, 생물학무기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같은 병원체, 방사선은 핵 폐기물처럼 방사성 물질을 흩뿌리는 더티밤 같은 건데 원래 핵무기랑 세트로 취급되다가 분리됐습니다. 핵은 말 그대로 핵무기, 폭발물은 가장 최근에 추가된 항목으로 주로 무차별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한 급조 폭발물, 사제 폭탄을 뜻합니다. 참고로 화생방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방사선을 뜻하고 생화학무기는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포함합니다. 소소한 정보였고요. 세계적으로 금지, 통제하려는 무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고 무차별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지나치게 파괴적인 무기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생물학 무기는 특히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공격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스스로 숫자를 불리는 살아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격 대상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 식량, 식수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적들의 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황충이 알을 살포한다거나 돌고래한테 폭탄을 부착한다거나 새한테 카메라를 단다거나 군견, 군마 같은 동물들한테 총을 달아서 전장에 투입한다면 어떨까요? 이들을 생물학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바이오 해저드, 생물재해 마크를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해한 병원체, 미생물 등이 있으니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인데요. 생물무기 금지 조약에서는 생물학 무기, 바이올로지컬 웨폰을 병원체 미생물인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그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소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아닌 거시적인 동물들은 생물학 무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군마, 군견, 군용 동물들은 생물학 무기가 아니라 드론이나 차량 같은 군용 장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일부 견권이 높은 세계에서는 많은 동물 중에서 개에 한해서만 계급을 부여하고 인적 자원과 유사하게 취급하죠. 이처럼 거시적인 동물 자원을 취급하는 방식은 세계마다 다르지만 그 어떤 세계도 이들을 동물 무기나 생물 무기라고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동물 무기들을 미시적인 생물학 무기와 구분할 수 있는 국제적이고 표준적인 단어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창작자와 소비자들에겐 그런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오가닉 웨폰, 리빙 웨폰. 오가닉은 유기체의, 리빙은 살아있는, 생물학을 뜻하는 바이올로지컬보다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글링을 생물학 무기라고 하면 살짝 위화감이 있지만 유기체 무기나 살아있는 무기라고 하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디파일러의 다크스웜을 생물학 무기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것 같다가도 이 다크스웜이라는 게 사실은 디파일러의 몸에 기생하는 곤충들의 그룹입니다. 곤충이라고 하면 거시적인 동물이고 그걸 생물학 무기라고 하자니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생물학 무기는 실제로 쓰는 단어이며 그 종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크스웜도 유기체 무기이고 살아있는 무기다 이러면 오해 없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저그 안에 있는 저그 바이러스는 확실히 생물학 무기죠. 그래서 저그 군체는 생물학 무기이자 유기체 무기다. 굳이 이렇게 두 번 말할 것 없이 어차피 생물학 무기도 유기체이고 살아있는 거니까 저그 바이러스도 포함해서 오가닉 웨폰, 리빙 웨폰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저그 군체가 일반적인 생물학 무기와는 다르다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개봉됐죠. 에이리언의 제노모프나 페이스허거를 보고도 바이올로지컬 웨폰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쓰는 단어랑 충돌하니까 이상할 수 있는데 오가닉 웨폰, 리빙 웨폰이라고 하면 좀 더 있어 보이고 말이 되는 것 같죠. 거시적인 유기체이고 살아있으니까요. 바다를 보고 호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바다를 보고 물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호수를 보고도 바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호수를 물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유기체 무기, 살아있는 무기라는 말을 생물학 무기보다 더 쉽게 광의적으로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창작으로부터 시작된 분류인 만큼 국립국어원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어떻게 부르자고 약속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영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니까 살펴보자면 일단 동물 무기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생물 무기라는 말은 꽤나 쓰이는데 생물학 무기인 바이올로지컬 웨폰과 동의어로 간주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생명체인 제노모프를 생물 무기라고 표현했다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생물 병기는 어떨까요? 그것도 생물 무기와 똑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병기도 웨폰이고 무기도 웨폰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체 병기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생체라는 말의 편의성입니다. 생체 촉매는 바이오 카탈리시스, 생체 모방은 바이오 미메틱스, 생체 역학은 바이오 메카닉스, 생체 공학은 바이오닉스. 바이오가 붙은 말들을 대부분 생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바이오는 살짝 광의적인 의미인데요. 생명과 관련된 것, 살아있는 것이죠. 그냥 날생을 바이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 바이오, 이를 생체라고 하면 리빙 웨폰, 오가닉 웨폰, 바이올로지컬 웨폰 가리지 않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량입니다. 에이리언2의 대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이오 웨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에도 바이오 웨폰이라 쓰여 있고요. 스타워즈에서는 생물학 무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래전부터 꾸준히 SF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영미권에서는 바이오 웨폰이라는 범주 안에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르적
단어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리해둔 한국어 문서인 나무위키에는 오가닉 웨폰, 리빙 웨폰이라고 적혀있는데 SF 자료가 더 풍부한 영어로 갔을 때는 바이오 웨폰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정보량과 위키 형식으로 정리된 게시글이 근소하지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물학 무기, 생물 무기를 혼용하는 것처럼 바이올로지컬 웨폰과 바이오 웨폰도 가끔 혼용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바이오 웨폰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닉 웨폰, 리빙 웨폰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웨폰이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 저 작품 설정집이랑 스크립트 다 뒤적이면서 조사해보니 이런 분류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그를 저그라 하고 제노모프를 제노모프라 하고 아라크니드를 아라크니드라 하고 합성수, 마수, 고질라, 기생수, 괴수, 플러드, 타이라니드, 네크로모프, 구울, 감염체, 거인, 콤바인, 뮤턴트, 범용인형, 결전병기라고 하지 독특하고 개성적인 네이밍 없이 그냥 바이오 웨폰이라 부르는 창작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창작물 내부 설정에 개입할 수 있는 창작자가 아니라 창작물 바깥에 있는 대중들이 창작물 속 무언가를 분류하기 위해 바이오 웨폰이라는 카테고리를 붙이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카테고리 바이오 웨폰을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이 물음에서 저는 생물, 생물학, 유기체, 살아있는 보다는 생체가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생체 병기나 생체 무기나 그게 그거이긴 하지만 엄청 강한 사람을 인간 무기라고 안 하고 인간 병기라고 하죠. 인간 무기라고 하면 인간으로 만든 도구, 무기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난해한 한국어 특유의 맥락을 배제하고 싶기도 하고 무엇을 무기로 무엇을 하다 이런 비유적 표현도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무기보다는 병기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지금부터는 편의상 전부 생체 병기라고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생체 병기는 살아있습니다. 금속과 기계로 된 병기가 아니라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적인 생명체들이 모여 사회적 곤충처럼 군체를 이루기도 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개별로 활동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강하고 무시무시한 생명체면 생체 병기냐? 그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생명체였던 것은 좀처럼 생체 병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창작물 속 생체 병기의 배경에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적인 설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번식과 식사를 위해 어떠한 명령에 따라서 혹은 본능 등으로 무언가와 반드시 무력 충돌을 일으킵니다. 설계자에 의해서 진화되기도 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진화되기도 하는데 어떤 목적에 따라 설계되고 편집된 살아있는 육체 그 자체를 병기처럼 이용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자 전통적인 클리셰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체 병기 말고도 마치 병기처럼 강한 생명체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체 병기를 기계 및 금속으로 된 병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창작물 속 크리처와 생체 병기들을 사랑하는 저로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유기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력 충돌만 놓고 봤을 때는 금속과 기계보다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다른 별의 다른 행성이라고 해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기계와 합쳐져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아닌 이상 생체 병기는 충격에 대한 내성, 저온과 고온에 대한 내성, 고압과 저압에 대한 내성, 유지보수, 개발 난이도, 안정성 등 많은 면에서 금속과 기계보다는 제한이 많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웬만해선 금속과 기계로 하는 게 기술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생체 병기의 단점입니다. 병기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무력 충돌에 있어 금속보다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체 병기는 거대 이족 보행 병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실현하기 어려우며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거대 이족 보행 병기라면 생체 병기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현실의 벽을 깨는 순간엔 그게 그거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생체 병기는 이렇게라도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다. 얘들이 얼마나 강할지, 자신들의 모행성에서 벗어나긴 했을지, 진짜 영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시무시할지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서 단순히 우주 전체를 뒤져봤을 땐 사지가 달린 거대한 기계 병기보다 병기처럼 싸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들의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법칙과 진화의 원리가 우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면 그럴 겁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점이고 비슷한 면은 뭐냐? 생체 병기는 창작자 입장에서 거대 이족 보행 병기랑 비슷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들은 첫 번째 우선순위로 현실적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장르적 장점을 강화하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비슷한 목적, 강화된 장점, 바로 비주얼입니다. 시각적으로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얘들의 생김새를 본 소비자들이 얘들을 어떻게 느낄까. 창작자들은 생체 병기의 비주얼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징그럽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이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때로는 이질적이고 강력한 공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생체 병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주얼이다. 비주얼 말고 다른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 창작자들은 현실적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장점을 강화하는 쪽에 먼저
먼저 집중해왔으며 그 결과 질량이나 에너지를 무한으로 복사하는 듯한 묘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생체병기들이 모여서 군단이 되어 전쟁 스케일의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묘사가 적습니다. 그보다는 작중에서 독립적인 소수의 생체병기들이 주류일 때 이런 묘사가 쓰이죠. 소수인 생체병기들의 무시무시함을 표현해야 하니까 장르적 허용으로 엄청난 파워를 부여한 겁니다. 근육량에 비해 힘이 세고 몸무게에 비해 묵직하고 물리적 충격에 대한 피해를 적게 입으며 엄청난 운동량을 보이고 질량과 에너지가 불충분해도 그 이상으로 신체를 수복, 변형,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이런 면에서 생체병기는 금속과 기계로 된 병기보다 회복력이 좋고 다재다능함이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부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망상을 더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근육량에 비해 힘이 센 것. 근육의 기본 단위는 근섬유라는 세포입니다. 근섬유는 근원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원섬유는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 필라멘트의 교차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밧줄이나 전선처럼 가느다란 고무줄 같은 것이 빼곡하게 모여서 단체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단백질 섬유 다발이 수축 이완하면서 근육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연히 수축 이완하는 섬유 다발이 많을수록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 병기의 크기를 키우고 살과 내장을 줄이고 근육량을 최대한 늘리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 근육의 구조와 메커니즘까지 바꿔서 전신이 아니라 특정 부위의 힘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면 근육량을 매우 크게 만들지 않아도 금속으로 된 장갑을 물어뜯고 부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체병기의 단백질 섬유 다발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구에 있는 동물들부터가 근육이 다 다르죠. 색깔, 용도,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생체병기가 사람과 똑같은 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근육이라는 부품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 필라멘트가 수축, 이완할 수 있는 모종의 다른 필라멘트이며 이것이 미오신과 액틴보다 더 크게 수축, 이완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면 근육량이 똑같다고 해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생체병기가 몸무게에 비해 너무 묵직한 것. 예를 들어 자기 몸무게보다 무겁거나 그와 근접할 정도로 무거운 질량을 휘두르거나 던지는데도 작용, 반작용,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 것. 자신의 질량을 상회하는 강력한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가능한가? 일단 휘두르거나 던지거나 맞을 때의 반작용을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세를 빠르게 갖추면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를 벗어난 순간부터는 신체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무게로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저항해야 한다면 똑같은 힘을 발휘하여 상쇄하거나 몸무게 자체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즉 자세나 신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상쇄하는 힘도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다란 무게중심의 이동이나 강력한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거나 장르적 허용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질량의 관점에서 신체를 크게 변형하는 것도 장르적 허용이 약간은 필요한데요. 몸이 커진다거나 자신의 몸보다 큰 신체 부위를 만드는 거라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커졌다고 봄이 맞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뭔가를 변이했는데 현실성을 위해 풍선이나 솜사탕처럼 부피만 크고 무게감이 없다면 별로겠죠. 따라서 이건 세포의 크기가 커졌거나 세포가 빠르게 분열했거나 체내의 자원처럼 미리 준비해둔 세포들이 나서면서 새로운 신체 구조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엄청난 속도로 분열, 이동, 변이할 수 있으며 이동, 분열, 변이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거나 충분한 에너지를 체내에 전기화학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무게, 질량, 세포의 숫자가 많으면 됩니다. 체내의 밀도가 굉장히 높거나 몸집이 크겠죠. 아니면 신체 외부의 질량과 에너지를 이용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서 빠른 회복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군단이 아니라 소수로 활동하는 개체가 주요 소재인 창작물에서는 이런 회복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는 세포 분열을 통해 치유됩니다. 백혈구가 상처로 가서 감염을 막고 상처 부위가 팽창함과 동시에 혈소판이 가서 출혈을 막는 등 여러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새로운 세포를 분열하여 안정적으로 상처 부위를 수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여 안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이를 달리 말해 세포가 매우 빠르게 분열할 수만 있다면 위 과정을 스킵하고 상처를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고 각 세포에 그걸 공급하는 것이 혈관, 혈액이죠. 일단 분열 주기가 매우 짧은 대장균의 경우엔 최적의 환경에서 약 20분에 한 번씩 분열할 수 있습니다. 생체병기의 모든 세포가 대장균처럼 빠르게 분열할 수 있다고 쳐도 상처 수복에 반드시 20분 이상은 걸린다는 건데 지금 고려하는 건 상처가 생긴 직후 눈에 보이는 속도로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죠. 결국 신체의 에너지를 순간적인 상처 수복에 총 집중하기 위해 각 세포에 신속히 닿을 수 있는 매우 많은 혈관 혹은 혈관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계, 에너지나 미리 분열시켜 저장해둔 새 세포를 전달할 수 있는 혈액 같은 유체, 그런 유체가 매우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빠른 혈류, 어떤 부위든지 그에 맞는 세포로 수복할 수 있는 줄기세포 같은 자원의 존재, 깊은 상처에 심각한 출혈까지도 막을 수 있는 혈소판 이상의 무언가, 웬만한 병원체는 다 처리할 수 있는 백혈구 이상의 무언가, 웬만한 이물질은 다 처리할 수 있는 나노병기 같은 무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대장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분열하는 미지의 세포 혹은 생체병기의 체내에서 공생할 수 있는 원핵생물, 이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들 중 무언가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 생물이 우주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물들을 참고해서 하나의 생체병기에 접목하면 유사하게는
일부에나마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 다음엔 뭔가 비슷하게 실현되는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생체병기에 대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촉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촉수라는 건 창작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질적인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실적 시선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촉수가 독립적인 개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장해줍니다.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모양이 변형되는 건 세포의 배치와 역할을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의 변형이라면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분열하고 변이한다고 해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 조직 형성에 걸리는 시간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신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우리가 아는 세포가 아니고 모두 줄기세포처럼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된 특수한 세포라 조직 형성을 위한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동을 위해 순식간에 유체화되어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각 세포끼리 결합, 분열, 변이까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수의 형태와 기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크게 변형되는 건 변형되는 속도와 변형되는 정도에 따라 장르적 허용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촉수의 길이만 변하는 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촉수라는 것이 내골격이 없는 채로 수축과 이완의 한계를 늘려서 길게 돌출된 근육 조직의 일종이니까요.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촉수에는 내골격이 없기 때문에 단순 수축과 이완을 떠나서 휘두르거나 뭔가를 잡는 등 전진과 후퇴 말고 다른 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확 늘려서 뭘 때리고 찌르는 건 되는데, 뭘 휘감아서 으스러뜨리는 것도 되는데, 채찍처럼 마구 휘두르거나 무거운 것을 지탱하는 건 사이즈와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촉수는 기능을 확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일반적인 팔다리보다 멀리 타격하고 더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단순한 구조 덕분에 신체에 더 많이 달 수 있고 손상되었을 경우 복구가 쉽다는 점, 손도 되고 발도 되는 범용성이 크다는 점 정도가 생각납니다. 결국 촉수의 사이즈와 힘의 한계가 있는 건 근본적으로 중력이 있는 환경에 내골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작물 속 독립적인 생체병기들의 촉수는 중력이 있는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촉수와 중력은 서로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자면 유연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소 분절된 내골격을 넣거나 뭐라도 단단한 것으로 물렁한 것을 지탱할 수 있는 물질이 체절처럼 촉수 안팎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사이즈를 더 훨씬 크게 키우고 싶다면 그때는 골격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포라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세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죠. 부력이 있는 바다에서의 활동을 위한 촉수라면 상대적으로 크기를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라면 크기를 그보다 더 키울 수도 있겠죠. 무중력인 우주에서라면 오히려 촉수가 있는 편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팔다리보다 가동 범위가 넓고 길고 손도 되고 발도 되니까요. 그리고 촉수 달린 것들이 부력이 있는 환경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처럼 무중력 공간에서라면 중력으로부터 촉수를 지탱해야 한다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우주에서는 유체화의 마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촉수를 이동하기 위해 쓸 일은 별로 없을 테니 별도의 추진기 같은 게 필요하긴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촉수가 천문학적 규모로 커져버린다면 그건 촉수라는 부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사이즈 파트로 넘기겠습니다. 때로는 생체병기가 거대한 존재로 묘사되어 우리보다 큰 생물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자극하고, 로봇처럼 항공모함처럼 함선처럼 모종의 결점병기처럼 살아있는 채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생체병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중력을 거론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행성 내에서의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지에서의 거대한 보행병기라면 다리가 2개인 것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들에겐 걷는 행위가 도전이고 삶에 대한 시련입니다. 금속, 유압장치, 전동기를 쓰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로봇으로도 안 되는 걸 세포로 구성된 생물이 할 수 있을까요? 생물이면 더 불리합니다. 로봇보다 관절이 약하고 에너지도 더 많이 쓰고 각각의 기관에서 열이 배출되는 로봇과 달리 생물은 전신의 열을 처리해야 하며 전신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고 물질 대사도 해야 하고, 어쩌면 세포의 수분 때문에 로봇보다 더 무거운 몸을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기적적인 걸음마에 성공했다고 쳐도 생체 병기라고 하기엔 불안정하고 그 밖에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리스크처럼 넓은 발바닥에 두껍고 뭉툭한 다리가 4개인 것, 베헤모스처럼 다리가 얇더라도 나름 넓은 발바닥에 다리가 6개인 것, 스킬라처럼 다리도 얇고 발바닥도 넓지 않지만 몸체가 작고 무게중심이 가운데인 것, 무토처럼 몸체를 다 커버하는 굵기의 다리가 4개에서 6개인 것, 클로버처럼 다리가 2개지만 손으로 땅을 짚어서 결과적으로 다리가 4개인 것, 마찬가지로 킹콩처럼 다리가 2개지만 굵직한 팔다리를 다 써서 결과적으로 다리가 4개인 것, 웬만한 건물보다 큰 보행병기들은 뭔가 땅을 많이 짚어야 안정적인 보행을 시도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걸음마부터 성공한 다음에 생각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외골격만으로는 크기가 중형 차량 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외골격이 있든 없든 내골격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보행을 포기하고 기어가거나 굴러가거나 그냥 너무 커지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생물을 왜 굳이 지상에 둬서 보행하게 만드냐, 이들의 쓸모가 뭐냐, 역할이 뭐냐, 그건 역시도 설계자가 대답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육지가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통해 움직이는 거대한 생체병기는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생체병기라면 날개나 추진기를 쓸 텐데 날개로 양력을 만들어서 띄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행성의 중력과 비례하여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날개만 쓰기보다는 추력도 병행하여 쓰는 편이 사이즈 면에서 고점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부피 대비 질량을 줄인다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이나 추력 대신 기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띄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 거대한 표적들이 굳이 대기권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용도로 쓸지는 역시나 설계자가 고민할 문제 같습니다. 또한 몸집이 거대한 만큼 공기와의 마찰도 무시할 수 없는데 대기권에서의 속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체라면 아무 상관없으나 거대한 몸에 대기권에서의 속력도 포기할 수 없다면 유선형의 몸을 가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면 육지나 하늘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중력과 접지압, 하늘에서는 중력이 생물의 크기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바다에서는 부력과 낮은 온도가 생물의 크기를 키울 수 있도록 오히려 보태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운용될 생체병기의 속력이 중요하다면 역시나 유선형의 몸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운용될 개체보다 더 의무적으로 더 철저하게 유선형의 몸을 가져야 하죠. 밀도가 높은 바다에서의 항력은 하늘에서의 항력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몸집이 크면 열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진 이들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열을 방출하는데 생물은 세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내의 발열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세포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체내의 발열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체표 면적이 넓으면 열을 방출하기 쉬워지고 체표 면적이 작으면 열을 보존하기 쉬워집니다. 사막에서는 고질라보다 스킬라가 편할 거고 남극에서는 스킬라보다 고질라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단적인 설명일 뿐이고 길이, 면적, 부피의 관계로 인해 생물은 덩치가 커진 만큼 체표 면적이 충분히 증가하기 어려워서 결국 다같이 거대화된다면 어느 순간 어느 크기부터는 무조건 더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킬라라고 해도 사막에서 너무 더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사는 생물이 아니라 생체 병기라면 이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추운 행성, 추운 지역, 추운 계절이라면 열 처리에 대한 문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긴 하는데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몸집이 크다면 체표 면적을 극단적으로 늘리거나 열 처리를 위한 특수한 신체 기관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집이 커지면 뼈가 받는 무게도 크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뼈를 튼튼하게 만들거나 뼈를 더 만들거나 외골격까지 덧댄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우주에서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우주에서라면 적어도 중력이 사이즈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를 고려하기에 앞서 우주라는 생명체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생체병기가 진공 상태인 우주에 있다면 세포 내외의 압력 차이로 인해 세포가 팽창하고 수분이 증발한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엔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층에 어떤 특수한 코팅을 더해서 내부와 외부의 궤를 격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어떤 고분자 물질로 코팅하는 거죠. 체내에서 금속을 꺼내다가 결합하는 건 어렵지만 어떤 고분자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건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적대적 환경에서 일반적인 상피세포보다 저항력이 좋은 미생물로 두껍게 코팅하여 생물막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층의 세포를 전혀 노출하지 않도록 매우 튼튼한 외골격으로 몸 전체를 뒤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부층에 가까울수록 건조된 세포를 쓴다거나 진공과 수분 증발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있는 세포로 피부층을 구성하고 피부층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기 전에 다른 피부층으로 끊임없이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주의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로 차폐했거나 DNA가 손상되어도 금방 복구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우주에서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열 손실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주 대부분의 영역은 춥습니다. 열을 교환할 수 있는 매질이 적어서 열 손실이 대기권이나 바다에서보다 크진 않지만 어쨌든 장시간 우주에서 활동하는 생물이라면 먹고 마시고 숨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외부를 철저하게 격리한다고 해도 열을 보존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포는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소를 소비하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텐데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순간 열을 빼앗기게 되겠죠. 게다가 열은 전자기파처럼 복사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열을 원천 봉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외부에서 열을 보충받거나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확보해야겠죠. 다음은 호흡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세포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하는데 물은 체내에서 순환시켜 최대한 재활용한다고 쳐도 체내의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숨을 참는 고래처럼 일정 시간 우주에서 활동한 뒤 어딘가에서 물질 교환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완전한 자급자족을 위해 별들이 보내오는 희미한 광자로 광합성을 해버리거나 전기분해, 촉매 반응 등으로 산소를 소비하는 활동과 반대되는 활동을 체내에서 병행하는 방법, 호흡과 관련된 기체를 냉각 압축하여 보관하는 방법, 애당초 호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것처럼 죽은 상태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우주를 누비는 게 아니라 살아있던 것의 몸으로 만든 무언가가 우주를 누비는 거죠. 내부에 탑승자가 있다면 탑승자만 살아있고 그 거대한 생체병기에 뭔가 기능 같은 것이 달려있다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생물만 살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우주에서는 방향 전환과 가속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가사 상태로 있다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만 잠깐 깨어나서 활동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이즈를 키워볼 시간입니다. 우주에서라면 생명체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위성이나 행성처럼 커지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꿈에 그리는 코스믹 호러를 실현하기 위해선 조금은 기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뉴런,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속도는 시속 300km 정도이고 인간의 뇌 안에서 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m초, 1000분의 1초에
1초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에서는 평생 2조 번의 신호가 오간다고 하죠. 만약 인간의 뇌가 태양계만큼 커진다면 2조 번의 신호 교환을 위해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선 신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의 전달 속도는 무슨 양자얽힘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광속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지면 몸의 말단에서 감지한 자극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 말단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가 중앙처리장치, 두뇌라는 허브를 왕복할 필요 없이 말단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문어는 복잡한 사고를 수행하는 뇌가 있지만 다리도 개별적으로 간단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능이 다리에도 분산되어 있는 거죠. 천문학적 크기의 몸이라고 해도 지능을 분산할 수 있다면 몸체 중심의 두뇌와 신호를 왕복하지 않고도 말단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굳이 문어의 다리처럼 설계할 것도 없고 여러 개의 작은 뇌를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호 전달 속도가 해결되어도 두 번째 문제, 세포의 연결구조, 강성, 유연함의 한계가 있습니다. 100km 길이의 팔을 만들 수는 있는데 100km 길이의 팔을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강철 막대기라고 해도 매우 길게 만들면 초등학생 2명이 양쪽 끝에서 막대기를 붙잡아 구부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막대기의 말단으로 갈수록 힘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거대한 말단을 가진 생체병기는 말단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동작만으로 몸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됐든 근섬유가 됐든 뼈가 됐든 말단과 몸체 중심의 연결부가 됐든 어느 한 부분은 동작 수행에 있어 반드시 막대한 힘을 받게 된다는 거고, 제 아무리 단단한 물질로 신체를 구성해도 거대한 신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움직일 수 있는 속력과 완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공모함 크기까지 가능할지 달 크기까지 가능할지 지구 크기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말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점점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만큼 커다란 생체병기라면 굳이 말단을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자체 질량만으로 병기니까요. 아니면 전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움직이는 기지라던가 고기 방패라던가 모선이라던가 순수한 질량과 체급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이라던가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쓰임새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말단이 적은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물과의 물리적 접촉이 필요하다면 여러모로 제한적인 관절보다는 촉수를 여러 개 달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만 고민해보셔도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거대한 신체를 가진 존재한테 어떤 부위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어떤 모습이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굳이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신호 전달 속도와 말단에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해결됐다고 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열 처리입니다. 크기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 열을 방출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체의 광범위한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냉각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우주는 대부분의 영역이 춥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거대한 신체는 거미줄, 풀린 실타래, 플러렌처럼 체표면적이 매우 넓은 게 아니라면 세포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열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토유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신진대사율이 1나노그램당 1조분의 1와트,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가능한 최대 몸무게가 1000톤이라고 하는데요. 심우주의 절대용도에 간다고 해도 몸집이 계속 커지다 보면 추위보다 더위에 취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몸집이 너무 커지면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체온 때문에 화상을 입고 스스로 구워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넓은 체표면적, 냉각장치, 매우 낮은 신진대사량, 아니면 풍선처럼 내부를 비워버리거나 몸 전체가 세포는 아니라는 설정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열을 만드는 세포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열 처리에 대한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말단을 최소화해야 말단의 물질 및 에너지의 불균형, 그로 인해 생기는 말단의 동상이나 괴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생명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체표면적이 넓고 신체 말단의 움직임이 적으며 부피에 비해 세포의 질량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가사 동면 상태로 보낼 것이며 그저 존재하기 위해 항상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물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생체병기도 몇 가지 SF적인 상상으로 각 문제의 해결책을 세우면 실현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웅장한 코스믹 호러를 위해 은하 사이즈, 은하단 사이즈로 크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그거는 이미 생명체를 초월한 무언가입니다. 그러한 거대 구조물은 세포라는 단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세포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을 쓰더라도 물질 교환, 에너지 교환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프랙탈 구조로 몸을 만들더라도 자신의 형태,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문제 3개만 고르자면 중력, 엔트로피, 결합 조직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몸체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채 원격으로 신호를 교환해야 하며 에너지와 물질은 각 구성 요소가 알아서 자급자족해야겠죠. 게다가 질량이 너무 커지면 블랙홀처럼 중력에 의해 스스로 붕괴할 것이며 질량 중심점이 너무 명확하면 거대 인력체가 되어 주변의 천체들을 끌어들인 탓에 시간이 지난 후 수많은 천체들을 만들어내면서 구성 요소가 또 파괴되고 종국에는 초대질량 블랙홀 이상의 무덤을 남기게 될 겁니다. 형태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이는 사이즈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아야만 하고 질량 중심점이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신의 의지보다는 구성요소의 중력에 이끌려 파도 위의 필라멘트, 실타래처럼 움직이는 정해진 형태는 없으나 거시적으로는 동적인 프랙탈 구조이며 구성요소가 무질서하게 변하든 말든 존재하는 것이며 생과 사의 구분조차 모호하고 신호 전달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하나의 의지도 의식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존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 우주라고 부르죠. 지금까지는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를 중점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이런 생체병기들이 모여 군단이 되고 혼자만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다수로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전쟁으로 확대한다면 무엇보다 효율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창작자들이 단점보다 장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고 그 중에 생체병기 집단의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수적 우위입니다. 금속과 기계로 된 병기가 강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로 인해 병력 교환에서 손해를 본다는 걸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생체병기 집단의 무시무시함을 이질적이면서도 개성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수적 우위라는 파워를 부여한 겁니다. 수천 명의 군인이 달려들어도 기관총 진지를 뚫기 힘들고 수만 마리의 좀비가 달려들어도 기갑부대를 뚫기 힘듭니다. 물량을 축차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생체병기들 쪽이 교전할 때마다 병력 교환에서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문제인데 만약 수적 우위라는 장점을 더 강화해서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무한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말이 무한이라는 거지 진짜 무한은 아니겠지만 세포로 구성된 군대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기계로 구성된 군대의 화력과 보급 역량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대군세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돈과 시간으로 싸우는 전쟁에 무조건적이고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 무지막지한 이점이 됩니다. 창작자들은 생체병기가 스스로 숫자를 불릴 수 있는 생물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병기를 제조하거나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적은 자원과 시간으로 병력을 늘린다는 설정을 부여했습니다. 총이나 전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속품은 하나의 공장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이 마지막 공장에 모여서 합체 로봇처럼 조립되어야 완성됩니다. 그 부속품들은 원자재로 금속을 요구합니다. 생체병기의 몸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속을 요구하죠. 그리고 무거운 원소인 금속은 행성 하나를 놓고 봐도 우주 전체를 놓고 봐도 결코 흔한 자원이 아닙니다. 반면에 유기체에 필요한 원소는 금속과 기계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흔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등이죠. 단순히 원자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생체병기가 유리합니다. 또한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 론스달라이트, 그래핀 등은 일반적인 금속보다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탄소 자원만으로 튼튼한 뇌골격을 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틴질 같은 유기 화합물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같이 쓰는 게 고점이 더 높겠죠. 그리고 생체병기가 스스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공장을 돌려서 조립하는 것보다 생산 과정이 간단합니다. 값싼 원자재를 쓰는 간단한 공정으로 대량 생산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완성품의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성장 속도까지 빠르다고 해버리면 생체병기는 머릿수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금속과 기계로 된 병기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적대적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유기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웬만해선 금속으로 하는 게 훨씬 쉽고 싸게 먹힌다. 전쟁이라면 더욱 그렇다. 병력 교환비도 금속 쪽이 유리할 거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금속과 기계 쪽이 유리할 거고 결과적으로 생체병기 집단과 금속병기 집단이 무력 충돌했을 때 양측의 체급이 동급이라면 금속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런데 그걸 규모의 경제로 이긴다는 관점입니다. 대량 생산은 소량 생산보다 평균 비용이 낮게 책정된다. 그러니까 이미 양측의 규모가 동급이 아닌 상황을 부여하는 겁니다. 금속병기 집단은 행성을 서너 개만 가지고 있는데 생체병기 집단은 수십 수백 개의 행성에 알을 까놓고 인구수 전체가 군대인 집단을 육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개미 군단처럼 벌떼처럼 재해가 된 황충무리처럼 각각의 개체는 약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태계가 그런 것처럼 군집했을 때는 충분히 강력한 유기체 집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전략 전술을 모른다면 장기적으로는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소통하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이 필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신망 같은 전자기파, 우리의 소통 수단인 목소리, 개미들의 페로몬 같은 화학물질, 벌들의 춤 같은 수화, 사이언스 픽션에서 픽션을 조금 더 허용한다면 모종의 텔레파시 같은 것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텔레파시처럼 표현된 소통 방식에 어떤 과학적 원리와 장르적 허용이 혼합될지는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우주적 규모의 집단이라면 행성 간, 항성 간 통신도 필요할 텐데 신호가 전달되는 거리를 단축하거나 양자월킹 같은 기술을 쓰지 않는 이상 광속을 넘어서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선 생체병기 집단이 우주적 규모를 가져야 설득력이 있고 우주적 규모를 가진 집단이라면 광속의 통신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각기 다른 곳에 있는 이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 소통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면 자칫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머릿수가 강점인데 군집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상당히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이들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광속보다 빠른 텔레파시 같은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런 텔레파시 기술이 현실에서 가능한지를 따지기엔 아직은 이쪽 관련해서 밝혀진 게 많지 않아 시기상조 같습니다. 만약 텔레파시 같은 게 가능하다면 그걸로 이야기는 끝이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인간으로선 실현할 수 없는 강화된 집단주의, 강화된 절대왕정 같은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욕망과 꿈이 있는 인류
인류는 지속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류가 아니라면 지속할 수도 있겠죠.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서로 소통을 수천 수백만 년에 한 번만 한다고 해도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그리고 동족 전체의 절대적인 목표와 행동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모든 구성원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는 주의죠. 혹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반란을 시도할 수 없는 반란을 시도할 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단이 우주적 규모가 되어서도 분열하지 않기엔 우주가 지나치게 잔인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머릿수가 많은 생체병기 집단이라면 광속을 초월하는 통신수단이나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도 군집할 수 있는 인간보다 강력한 본능, 기계적인 사고방식, 인간과는 다른 신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행성에 정착하지 않고 단체로 우주를 누비는 유목민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독립한 종족이 아니라 정체성이나 자아 같은 게 부여되지 않은 채 오로지 병기로만 이용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값싸게 만들 목적으로, 적들에게 공포를 줄 목적으로, 적들의 자원을 소모시킬 목적으로, 현대에서의 생물학 무기 같은 포지션으로 미래에는 생체병기라는 금기의 수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그런 식으로 생산되고 이용되는 대규모의 생체병기들이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쟁을 하나의 병기만으로 통일해서 수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위한 개체, 거리와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화력을 전개하는 개체, 노동과 보급을 위한 개체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체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빨이 무기인 개체들은 육식동물처럼 이빨이 날카로울 것이며 턱이 클 것이고 턱 근육이 발달해야 할 테니 머리도 크겠죠. 물어뜯는다는 행위 자체는 냉병기와 다름이 없어서 다른 화기들보다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가까이 붙어야만 싸울 수 있는 병기들은 체력을 많이 쓰고 필연적으로 많은 공격에 노출될 테니 동급의 적들과 싸우는 거라면 전장에서의 소모가 클 것이고 소모가 큰 병기를 비싸게 많이 만드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물고 베고 핥히고 때리는 병기들은 비용과 피탄 면적 최소화를 위한 작은 몸집, 적들의 화력을 받아내고도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머릿수와 빠른 속도를 가진 값싼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들의 코앞까지 가야만 싸울 수 있는 소모품을 매우 크게 만들어서 피탄 면적 확대, 체력 소모, 비용 증가까지 감수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계산기를 두드려서 효율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줄 수 있는 주변의 다른 병기들과 함께 소수로 운용될 것 같습니다. 적들한테 접근해야만 한다는 건 매우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무기를 쓰는 생체 병기들도 있습니다. 생명체의 몸으로 뭘 발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것이 유체, 그 중에서도 초강산이 있습니다. 이는 전자이동과 화학 결합을 통해 금속을 빠르게 부식시키고 뼈와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합니다. 아주 강력한 산이라면 산화 과정도 빨라서 마치 녹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소량으로도 대량의 물질과 지속적으로 반응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강산을 무기로 쓴다면 많이 여러 번 오래 뿌려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플로로 안티몬산의 경우엔 대부분의 물질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강산이 물과도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어 생체병기의 몸에 초강산을 담아 유압으로 분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산화 반응에 대한 조치, 유압장치 같은 기관이 체내에 필요하겠죠. 초강산의 반대인 초염기의 경우엔 단백질, 유기체를 대상으로 초강산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초강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범용성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초염기보다 초강산이 낫습니다. 아니면 초염기와 초강산 둘 다 채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일 용액만으로는 노릴 수 있는 물질이 제한적이고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체가 아니라 단단한 고체를 질량병기처럼 사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탄성력을 이용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한 폭발력을 이용하면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만한 탄성력을 실현할 신체, 그만한 폭발력을 견딜 수 있는 신체의 설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플라즈마, 화염, 광자, 무슨 입자처럼 지향성 무기를 달고 있는 생체병기라면 가연성 물질이나 방사성 감세의 재료가 되는 동위원소를 체내에 가급적 많이 저장해야 할 테니 덩치가 조금 더 클 것이고 스스로 자원을 보충할 능력이 있거나 보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체병기를 생물학 무기처럼 다룰 수도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몸을 투석기로 날리는 것처럼, 신경가스를 폭탄에 담아 발사하는 것처럼 작은 생체병기들의 군집을 발사하거나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생체병기의 원거리 무기가 마땅치 않아도 이빨과 발톱으로만 무장한 개체들을 비교적 안전하게 적들의 근처까지 배송할 수 있겠죠. 뛰어가면서 총알바지가 되는 과정을 스킵하는 겁니다. 생체병기들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 이것을 우주 스케일 전쟁으로 확대했을 때 고려되는 것이 행성 표면으로의 강화입니다. 강화장치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 부위에 대한 내열, 방탄, 방폭 성능이 필수적일 것이고, 공기 마찰과 피탄 면적 최소화를 위한 유선형의 몸, 충격 분산을 위해 최대한 면적을 줄여 다이빙하는 다이버처럼 땅으로 다이빙하기 위한 뾰족한 몸을 가지는 게 유리합니다. 적진 한복판이라면 상륙 직후 미처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가 가장 취약한 법인데, 강화장치를 뾰족한 유선형으로 설계하면 강화 직후
후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노출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부터 떨어져 지표면과 충돌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각선으로 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탓에 적들의 대공화기로 인한 손실이 커진다면, 그리고 강화장치의 핵심이 즉각적인 병력 투하라면 행성의 자유낙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강화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고 유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체의 모든 설계를 내부에 탑승한 생체병기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뭔가 안전벨트 같은 촉수, 힘줄 등으로 고정하거나 밀도 높은 유체를 채워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한다거나 충돌 직전에 낙하산 역추진 로켓처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생체병기들도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다르게 설계될 것입니다. 이때 지구의 생물들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지구의 생물들은 수십억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각자의 여건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들의 몸을 최적화해왔습니다. 빛이 많은 환경에 유리한 눈, 빛이 적은 환경에 유리한 눈, 전방의 사물을 보기 좋도록 앞에 달린 포식자의 눈, 주변을 살피기 좋도록 양옆에 달린 피식자의 눈, 시야가 좁고 다수의 빠른 물체에 대한 인식이 어렵지만 높은 해상도와 거리 측정에 유리한 단안, 그것과 반대의 장단점을 가진 보관, 그 외에도 각종 환경에서 최적화된 동공, 탐지수단, 곤충처럼 복잡한 턱이라면 목표를 붙들어서 씹기 좋은 전구식, 목표를 강하게 씹기 좋은 하구식, 목표를 찔러서 빨아먹기 좋은 후구식, 이렇게 실제 동물들의 형태를 참고해서 생체병기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 수천만 광년 떨어진 행성의 동물들이 지구의 동물들과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보는 빛이 다르고 탐지수단과 신진대사량이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턱, 다른 날개, 다른 이빨, 다른 다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 코, 입, 귀, 다리, 날개, 이빨, 촉수, 편모, 지느러미라는 개념, 지구의 생물들로부터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들은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갖춘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체에는 픽션이 없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답 사례가 됩니다. 전쟁은 하나의 병기로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생체병기로 된 집단에 대해 묘사할 때는 각자 다른 역할로 디자인된 개체들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원래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분화하여 하나의 계통이 된 생물들,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하며 서로 번식이 가능한 생물들을 같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종족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체병기로 구성된 집단을 하나의 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작품마다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종족은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다른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SF 장르의 창작자와 소비자들은 대체로 하나의 종족이라 인식하고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군체의식, 두종류, 현대병기, 미래병기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나온 지식들의 총집합처럼 보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결국 벌레떼 종족, 크리처에 대한 이야기에 SF를 곁들여 생체병기라는 관점에서 풀어봤는데요. 더 많은 예시와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자신있게 이게 맞다라고 하며 여러분께 확신을 드린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답이 없다는 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르적 허용선, 그리고 상황, 배경, 소재가 바뀌면 말이 되고 안 되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의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례를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성자별에 사는 칠라인들은 깨알같은 크기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1세제곱센티미터당 7톤의 무게를 가진 핵자로 구성되어 있어 몸무게는 약 70kg이나 된다. 지구 중력의 670억 배인 중성자별에서의 삶은 칠라인들의 몸을 매우 납작하게 만들었고, 중성자별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서 이들은 몸이 순식간에 분해되어 생존할 수 없다. 일반적인 생물들은 대부분이 빈 공간인 원자들과 원자 주변의 전자 교환을 통해 신진대사를 하지만, 칠라인들은 원자와 전자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는 극한으로 압축된 축태물질 같은 몸으로 핵자와 핵자 사이에서 신진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루는 0.2초, 평균 수명은 40분에 불과하며 이들의 시간 감각은 인류의 100만 배로 빠르게 흘러간다. 모든 것이 납작한 세상, 수직과 3차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2차원적 존재인 칠라인들에게 어느 날 인류가 찾아왔고, 이를 계기로 칠라인들의 문명은 경이로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생물이 있고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있고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체병기란 설령 의도적인 설계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적응한 유기체가 아닐까요? 냉혹한 자연의 동식물들을 우주 스케일, 전쟁 스케일로 확장하면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전쟁이란 무슨 개념일까요? 이들에게 있어 전쟁 명분이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사악함과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이 어떤 분들께는 즐거움이 되고 어떤 분들께는 영감이 됐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